그 소리는 마치 산짐승의 울음 같기도 했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구천을 떠돌며 내지르는 비명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문화는 곧 그것이 살아있는 짐승의 소리가 아님을 직감합니다. 그것은 대관령의 험준한 골짜기가 거센 바람을 집어삼켰다 토해내며 만들어내는 자연이 빚어낸 거대한 흉성의 파열음이었지요.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대자연의 경고이자 멸망한 왕조의 신하가 감히 넘보지 말아야 할 금단의 영역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말의 고삐를 쥔 최문안의 손등 위로 핏기 잃은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았다 녹기를 반복했습니다. 차라리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면 횃불이라도 밝혔을 터이나 사방을 가득 메운 눈보라는 세상의 모든 빛과 색을 지워버리고 오직 참담한 백색의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앞서가던 하인의 등조차 희미해질 정도로 눈발은 굵어졌고 바람은 옷깃을 파고드는 것을 넘어 살가죽을 도려낼 듯 사납게 휘몰아쳤습니다. 나으리.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말이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뒤쪽에서 들려온 가솔의 다급한 외침이 바람소리에 묻혀 겨우 최문안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일행을 바라보았을 때 그 처참한 광경에 가슴 한 구석이 덜컥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개경을 떠날 때만 해도 윤기가 흐르던 준마들은 코수염마다 고드름을 매단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고 짐을 진 하인들은 허리까지 차오른 눈 구덩이에 박혀 오도 가도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그 중에는 갓 태어난 손주를 품에 안은 며느리도 있었고 평생을 무난의 집안일만 돌보느라 허리가 굽은 노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 서린 것은 추위에 대한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길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자신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주인에 대한 원망 섞인 공포였을까요? 최문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쇠맛이 입안에 감돌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고려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붓을 들어 정사를 논하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기던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허나 지금 그의 꼴을 보십시오. 갓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 산발이 된 머리카락은 눈투성이가 되었고 비단 관복은 찢어지고 해져 거짓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귀영화를 약속하겠다는 이성계의 서찰을 불태울 때만 해도 그의 가슴 속에는 불사이군이라는 뜨거운 명분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 숭고한 명분이 지금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가는 저 가솔들의 목숨보다 중한 것인지 매서운 눈보라는 자꾸만 그에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그때 거센 바람을 뚫고 가냘프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사람처럼 하얗게 변해버린 얼굴로 말 위에 앉은 남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속눈썹에도 하얀 성에가 끼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지요. 아이들이 더는 견디지 못합니다. 잠시라도 쉬어갈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호소가 아니라 어미로서의 절박한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최문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첩첩산중 사방이 절벽과 눈벽으로 막힌 대관령 중턱에서 쉴 곳을 찾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었을까요? 그는 말에서 내려섰습니다. 발을 디디자마자 무릎까지 푹 빠지는 눈의 깊이가 그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감각이 없어진 발가락 끝에서부터 저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지팡이 삼아짚고 있던 검집으로 눈을 헤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일행의 맨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짐수레의 바퀴가 눈 속에 파묻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켜보거라. 최문화는 하인들을 물리치고 직접 수레바퀴를 붙잡았습니다.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나도록 힘을 주었지만 얼어붙은 땅은 수레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이러다 다 죽습니다요. 차라리 개경으로 돌아갑시다. 놈들에게 잡혀 죽으나 여기서 얼어 죽으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한 젊은 하인이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통곡 소리는 전염병처럼 번져 지쳐있던 다른 이들의 마음까지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 길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돌아갑시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으리. 불만의 목소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최문안을 압박해왔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대관령. 예로부터 대굴령이라 불리며 너무 험해 대굴대굴 구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악명 높은 고개였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한겨울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이 길을 고집하는 것은 만용을 넘어선 광기일지도 모릅니다. 최문안은 수레바퀴에서 손을 떼고 허리를 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땀으로 젖은 그의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흩날리는 눈발 너머 희미하게 이어지는 발자국들 뿐이었습니다. 개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만월대도 그가 평생을 바쳐 섬겼던 왕실의 위엄도 이제는 저 하얀 장막 너머 아득한 과거 속으로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돌아간다고 한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배신자의 목을 노리는 서슬퍼런 작두날일 뿐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설득이 통할 리 만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웅 마이너스. 다시금 산을 울리는 기이한 곡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욱 가까웠습니다. 말들이 놀라 앞발을 들며 히히거렸고 짐수레가 기우뚱하며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최문안은 눈을 가늘게 뜨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 그러니까 그들이 가야 할 산의 정상 부근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보라가 소용돌이치며 만들어낸 거대한 회오리바람 형상이 마치 입을 벌린 괴물처럼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500년 사직이 무너지는 고통을 토해내는 고려의 마지막 숨결이자 그가 넘어야 할 시련의 형상화였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꾸러미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개경을 떠날 때 챙긴 선대 왕들이 하사했던 옥패와 교지가 들어있는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머니를 가슴팍에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책 마이너스 하는 맑은 금속성이 눈보라 소리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들 듣거라. 최문안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지는 않았으나 낮고 묵직하게 눈보라를 뚫고 사람들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간다면 몸은 잠시 녹일 수 있을지 모른다. 허나 너희의 자식들은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들은 영원히 두 주인을 섬긴 변절자의 후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짐승처럼 배만 채우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서 떳떳하게 이름을 남길 것인가. 그의 일갈에 흐느낌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기를 얻어서가 아니라 주인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말뿐인 동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깨트릴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최문안은 뽑아든 검을 눈밭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젖은 눈이 무릎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동쪽 강릉이 아니라 그들이 떠나온 북서쪽 바로 개경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내 비록 몸은 떠나나 혼은 언제나 송악산 기슭에 머물 것이니. 그는 엎드려 큰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멸망한 나라를 향한 그리고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군주를 향한 마지막 사배였습니다. 눈보라가 그의 등 위로 하얗게 쌓여갔습니다. 엎드린 그의 어깨가 격한 감정으로 들썩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미련을 이 눈 속에 파묻고 가겠다는 처절한 장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리며 따라 엎드렸습니다. 부인도 늙은 노비도 불평을 터뜨리던 젊은 하인도 하나둘씩 눈밭에 무릎을 꿇고 개경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차가운 눈밭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절을 마친 최문안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조금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리던 고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바위처럼 단단한 결기만이 남아 있었지요.
그의 눈썹과 수염은 하얗게 얼어붙어 마치 늙은 호랑이의 그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검을 뽑아들고 막막한 동쪽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내가 앞장설 것이다. 내 발자국만 보고 따라오너라. 만약 내가 쓰러지거든 내 시신을 밟고 넘어서라도 가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최문화는 지체 없이 눈보라의 심장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허리춤까지 차오르는 눈을 온몸으로 밀어내며 길을 터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흡사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작은 돛담배처럼 위태로워 보였으나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허나 대관령의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더욱 사나워졌고 체온은 급격히 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행의 선두에 섰던 최문안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길이 사라진 것입니다. 눈사태가 휩쓸고 지나간 듯 그들이 가야 할 사너리가 통째로 깎여나가 낭떠러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추위와 탈진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가족들이 그만을 바라보며 올라오고 있었고 앞은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벽 끝자락 위태롭게 솟아있는 바위 위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유독 검고 거대한 형체. 최문화는 본능적으로 검을 고쳐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짐승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이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번쩍 마이너스. 순간 검은 형체의 눈 부위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와 최문안을 꿰뚫듯 응시했습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기괴한 울음소리가 바로 저 형체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관령의 산신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앞길을 막으려는 요괴였을까요? 최문안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형체를 향해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길을 비켜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큼은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러자 그 검은 형체가 서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크기가 실로 압도적이어서 마치 산봉우리 하나가 일어선 듯 거대한 그림자가 최문안의 머리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지축이 울리는 듯한 착각이 일었습니다. 최문안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검은 형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자 눈보라 속에 감춰져 있던 그것의 정체에 일행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그것은 요괴도 귀신도 아니었습니다. 집채만 한 덩치를 자랑하는 늙은 호랑이, 대관령의 주인이라 불리는 산군이었습니다. 호랑이의 털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꼬리는 마치 쇠몽둥이처럼 굵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녀석은 입을 쩍 벌려 붉은 아가리를 드러내더니 최문안을 향해 나직하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조금 전의 기이한 곡성과는 달리 땅 밑바닥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중저음의 진동이었습니다. 마치 이곳은 산자가 넘을 수 없는 곳이니 돌아가라고 엄포를 놓는 듯 했지요. 최문안의 등 뒤에서 며느리가 비명을 삼키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인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거리며 눈밭에 나뒹굴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뒤는 깎아지른 절벽이요. 앞은 이 산의 제왕이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문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지요. 그는 검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호랑이의 푸른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공포에 질려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머릿속은 오히려 명경지수처럼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다. 최문안이 짐승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광인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는 진심을 담아 호랑이에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음뿐이요,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 산의 주인이라면 우리를 잡아먹어 배를 채우는 대신 길을 열어다오. 내 목숨은 내어줄지언정 내 뒤에 있는 저 핏줄들만은 보내다오. 그의 외침이 눈보라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최문안의 눈과 뒤따르는 초라한 행렬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의 코가 실룩거렸습니다. 피냄새와 공포의 냄새, 그리고 멸망한 왕조의 짙은 회한 냄새를 맡기라도 한 것일까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던 찰나 호랑이가 돌연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올라왔던 길이 아닌 낭떠러지처럼 보이던 가파른 바위 능선 쪽으로 훌쩍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녀석은 몇 번의 도약만으로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기 전 뒤를 돌아보며 짧게 포효했습니다. 따라오라는 것인가? 최문안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곳은 얼핏 보면 길이 없는 허공 같았으나 자세히 보니 덤불과 바위 틈새로 겨우 사람 하나가 지나갈 법한 좁은 짐승길이 나 있었습니다. 눈이 쌓여 보이지 않았던 오직 산짐승들만이 아는 비밀 통로였던 셈입니다. 짐은 버린다. 최문안이 급박하게 외쳤습니다. 수레도 말도 가져갈 수 없다. 오직 몸만 움직여라. 밧줄로 서로의 허리를 묶어라. 그것은 뼈를 깎는 결단이었습니다. 수레에는 남은 식량과 옷가지, 그리고 무엇보다 조상들의 위패와 가문의 족보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좁은 바위 능선을 수레나 말과 함께 건널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울면서 수레에 매달렸습니다. 나으리, 이걸 버리면 우린 가서 굶어 죽습니다. 목숨보다 중한 것은 없다. 썩 물러서라. 최문안은 직접 칼을 들어 수레와 말을 연결한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자유가 된 말들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산 아래쪽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텅 빈 수레만이 눈 속에 파묻힌 채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최문안은 수레 안으로 손을 뻗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작은 목함 하나만을 챙겨 품에 넣었습니다. 조상의 위패였습니다. 족보는 버릴 수 있어도 뿌리는 버릴 수 없다는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지요. 일행은 밧줄 하나의 의지에 서로의 몸을 묶었습니다. 최문안이 선두에 서고 부인과 며느리, 손주, 그리고 하인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네가 꿈틀거리듯 그들은 호랑이가 알려준 바위 능선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이때부터 펼쳐진 광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바위 능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양옆은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황천길이었지요. 살을 애는 칼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줄에 묶인 사람들이 연줄에 매달린 가오리연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서방님. 뒤따르던 부인의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얼어붙은 바위를 잡고 기어오르느라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피가 바위 위에 붉은 꽃잎처럼 뚝뚝 떨어져 얼어붙었습니다. 최문안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멈추면 모두가 멈추고 그가 무너지면 줄에 묶인 모두가 추락한다는 사실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얼마나 기어올랐을까요? 감각이 사라진 손발이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는 무아지경 속에서 최문안은 환청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문안아, 이 미련한 놈아. 어찌하여 편안한 길을 두고 사서 고생을 하느냐. 개경에 두고 온 벗들의 비웃음 소리 같기도 했고 먼저 간 선친의 꾸짖음 같기도 했습니다. 이성계의 손을 잡았다면 지금쯤 따뜻한 아랫목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을 터인데 유혹의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며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손을 놓고 저 하얀 눈 속으로 떨어지면 이 지독한 추위와 고통도 끝날 것 같다는 달콤한 생각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팽팽하던 밧줄이 덜컥하고 아래로 쳐졌습니다. 아! 외마디 비명과 함께 줄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최문안이 황급히 뒤를 돌아보자 행렬의 중간에 있던 늙은 노비가 발을 헛디뎌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앞뒤에 있던 사람들도 바위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버텨라. 줄을 놓지 마라. 최문안은 바위 틈에 검을 박아넣고 밧줄을 잡은 손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어 뼈까지 닿을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허공에 매달린 노비는 살려달라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노비의 몸을 사정없이 때리며 낭떠러지 아래로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지요. 당겨. 모두 힘을 합쳐 당겨라. 최문안의 고함에 엎드려 있던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치, 두 치. 밧줄이 끌려 올라올 때마다 거친 숨소리와 신음이 합주곡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마침내 노비의 손이 바위 끝을 잡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겨우 능선 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모두가 탈진하여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절망감이 더 크게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동 덕분에 최문안의 정신을 좀먹던 환청과 졸음은 씻은 듯이 달아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한번 넘고 나니 오히려 생에 대한 그리고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집착에 가까운 오기가 솟구쳤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정상이 머지않았다. 최문안은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 아니 말채찍이었던 마른 나무 막대기는 이제 그의 다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더 걷고 기었을까요? 매섭게 몰아치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사도 완만해졌습니다. 최문안이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을 때 눈보라의 장막이 걷히며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대관령의 정상. 그곳에 서자 발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운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바다 저 너머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검푸른 동에 바다를 뚫고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개경의 낙조를 뒤로하고 떠나온 그들이 마침내 강릉의 일출을 마주한 것입니다. 아! 누군가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장엄한 광경 앞에 추위도 배고픔도 잠시 잊혀졌습니다. 붉은 햇살이 얼어붙은 그들의 얼굴을 비추자 마치 죽은 자들이 되살아나는 듯 창백했던 뺨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문안은 품속에 위패를 꺼내 그 태양빛을 쐬어주었습니다. 고려는 망했으나 최씨 가문의 정신은 이 태양처럼 다시 솟아오르리라는 무언의 맹세였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짧았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올라오는 길보다 더 큰 위험을 품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길은 흔적조차 없었고 허리까지 빠지는 눈 구덩이는 곳곳에 숨겨진 함정과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긴장이 풀린 탓인지 탈진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더는 못 갑니다. 건장하던 젊은 하인마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의 품에 안긴 아기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할 만큼 기력이 쇠해 있었습니다. 식량은 바닥난 지 오래였고 눈을 녹인 물로 목을 축이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문안은 초조해졌습니다. 산은 넘었으되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첩첩산 중에서 고립된다면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선가 인가의 흔적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연기라던가 개 짖는 소리라도 들려야 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미친 듯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기이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산 아래쪽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핏빛처럼 붉은 깃발 하나가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관군의 깃발인가? 아니면 화전민들의 표시인가? 거리가 너무 멀어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저 깃발이 그들을 살릴 희망이든 목을 노리는 덫이든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저기로 간다. 저 깃발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을 것이다. 최문안이 앞장섰습니다. 내리막길에서 그는 몇 번이나 구르고 넘어졌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 뺨에 긴 생채기를 냈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숲은 어두웠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솟은 금강송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숲속은 초저녁처럼 어둑했습니다. 깃발을 향해 다가갈수록 숲은 기묘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죽은 듯한 고요함. 마침내 그들은 깃발이 꽂힌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집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 쓰러져가는 성황당 하나만이 흉물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붉은 깃발은 그 성황당 앞 당산나무에 걸린 오래된 천조각이었습니다.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절망감에 통곡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최문안 역시 망연자실하여 낡은 성황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성황당의 낡은 문짝 틈으로 미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다. 최문화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검자루를 쥐고 천천히 성황당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던 찰나, 끼잉 마이너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낡은 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향 냄새와 함께 어둠 속에 앉아있던 한 노파의 형형한 눈빛이 최문안을 쏘아보았습니다. 노파의 앞에는 수십 개의 촛불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놓인 상 위에는 방금 쪄낸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과 맑은 술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이제야 오시는구만. 노파의 쇠를 긁는 듯한 목소리가 최문안의 귓가에 파고들었습니다. 고려의 망령을 등에 업고 산자의 땅을 찾아온 귀한 손님이여. 그 기이한 환대 앞에서 최문안은 순간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지요. 마치 대관령의 매서운 칼바람이 성황당의 낡은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밖에서만 맴도는 듯 그 좁은 방 안은 세상과 단절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문안은 쥐고 있던 검자루에서 천천히 손을 떼었습니다. 노파의 눈동자는 촛불에 비쳐 일렁거렸지만 그 깊이는 천년 묵은 우물처럼 헤아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산짐승도 도적도 아닌 이 험한 고개를 지키는 산신의 대리인일지도 모른다는 경외감이 그의 본능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앉으시게. 산자의 술은 식기 전에 마셔야 하는 법이야. 노파가 툭 던지듯 내뱉은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문안은 홀린 듯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루떡과 맑은 술 한 잔. 며칠을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던 그의 오장육부가 그 온기를 탐하며 요동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허기가 아니었습니다. 멸망한 왕조의 그늘에서 벗어나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를 마주한 자의 본능적인 갈구였을 테지요.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던 가솔들도 하나둘씩 성황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좁은 당집 안은 금세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젖은 옷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노파는 그들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준비해둔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때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직 음식을 씹는 소리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 넘기는 소리만이 그 밤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최문안이 술잔을 비우자 노파는 말라비틀어진 손가락으로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가시게. 날이 밝으면 바람이 길을 열어줄게야. 허나 명심하시게. 산을 넘는 것이 끝이 아님을. 내려선 땅은 산 위보다 더 춥고 더 배고픈 곳일지도 모르니. 그 말은 예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최문안은 노파의 말뜻을 되물으려 했으나 쏟아지는 졸음이 그를 덮쳤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니면 노파가 피워놓은 향 때문인지 일행은 모두 성황당 바닥에 쓰러지듯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굴을 때리는 차가운 기운에 최문안이 눈을 떴을 때 성황당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노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간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당집 안은 텅 비어 있었지요. 다만 바닥에 남은 촛농 자국과 입가에 맴도는 술 냄새만이 그 만남이 환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거짓말처럼 눈보라가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들이치는 아침 햇살이 밤새 그들을 괴롭혔던 대관령의 능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굽이치는 산길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너머 저 멀리 시리도록 푸른 바다와 맞닿은 땅이 보였습니다. 강릉. 그곳이 바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온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보아라. 저기가 우리가 살 곳이다. 최문안의 외침에 가솔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험준한 산맥을 넘어 마침내 눈앞에 펼쳐진 평지를 보았을 때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지옥 같았던 고행이 끝났다는 해방감이 그들을 휘감았겠지요.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찰나의 것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여정은 올라올 때와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은 미끄러웠고 지칠 대로 지친 말들은 수시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진말을 버리고 짐을 나눠 맨 하인들의 어깨에는 피멍이 들었고 부녀자들의 신발은 찢겨나가 발가락이 동상으로 검게 변해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희망 하나를 붙잡고 걸었습니다. 저 아래에 닿기만 하면 따뜻한 집과 밥, 그리고 쫓기는 두려움 없는 평화가 기다릴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그들은 산기슭을 완전히 벗어나 강릉의 들판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풍경은 노파의 불길한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중앙의 권력에서 소외되고 높은 산맥에 가로막혀 왕의 통치조차 희미한 땅. 그곳은 정막 강산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라곤 무너진 토담 몇 개와 잡초가 무성한 밭뿐이었습니다. 인간은 드문드문 보였으나 낯선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원주민들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개경의 화려한 저작거리와 기와집들은 온데간데 없고 매서운 바닷바람만이 황량한 들판을 휩쓸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나으리, 이것이 우리가 살 곳입니까? 가솔 중 가장 연로한 노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척박한 자갈밭과 앙상한 갈대숲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 눈망울에는 당혹감을 넘어선 깊은 절망이 고여 있었지요. 최문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꿈꿨던 이상향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충절을 지키며 학문을 닦고 후학을 기를 수 있는 은거지,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터전을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저 버려진 유배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바람이 거칠게 불어와 최문안의 도포 자락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는 마치 왜 왔느냐, 이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라고 비웃는 듯 했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은 추위를 피해 서로의 몸을 밀착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부인의 고운 손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도 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보며 최문안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평생을 글을 읽고 도리를 논하던 선비의 손에 이제는 가족을 먹여 살릴 호미조차 들려있지 않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불사이군이라는 거창한 명분 뒤에 숨어 죄 없는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돌아가자는 웅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다 죽습니다. 차라리 개경으로 돌아가서 새 임금에게 비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굶어 죽으나 칼에 맞아 죽으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한번 터진 불만의 둑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인들은 짐을 바닥에 내팽개쳤고 몇몇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최문화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가 지켜온 신념이, 그가 믿어온 가치가 이 척박한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종이 조각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최문화는 자신이 타고 온 에마의 안장을 움켜쥐었습니다. 말 역시 주인의 비참한 심정을 아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굽으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개경에서부터 줄곧 쥐고 왔던 말 채찍으로 쓰던 굵은 산뽕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마른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나무 막대기. 그것은 마치 지금의 최문안 자신과도 같았습니다. 뿌리 뽑힌 채 낯선 땅에 버려진 말라비틀어진 존재.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던 촛불에서 다시금 형형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가솔들의 원망 섞인 통곡 소리를 뚫고 황무지의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최문화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개경 쪽 하늘은 이미 어둠에 잠겨 보이지 않았고 이곳 강릉의 하늘에는 무심한 별들만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도드라질 정도로 강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들 듣거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바위를 뚫을 듯 단단했습니다. 땅을 향해 꽂히는 시선, 그리고 온몸의 기운을 모아 쥔 그 마른 나무 지팡이. 이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꺾이지 않은 의지이자
가문이 나아가야 할 마지막 이정표가 될 운명을 품은 물건이었지요.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히며 그의 정신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척박한 땅과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을 쐐기를 박으려 합니다. 여기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땅에서 나는 너희에게 묻는다. 비굴한 삶을 위해 저 산을 다시 넘을 것인가, 아니면 의로운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뼈를 묻을 것인가. 최문안의 호령이 강릉의 거친 바람을 갈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천냥 빚을 지고 야반도주한 폐잔병의 비애가 아닌 한나라의 역사를 짊어진 대관의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울부짖던 하인들도 공포에 질려있던 아이들도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손에 쥔 지팡이를 들어올렸습니다. 개경을 떠날 때부터 수천 리기를 함께해 온 말라비틀어진 산뽕나무 가지였습니다. 껍질은 벗겨지고 수분이라고는 한 방울도 남지 않은 그저 땔감으로나 쓰일 법한 죽은 나무토막이었지요. 최문안은 그 볼품없는 막대기를 마치 왕이 하사한 보검인 양 소중하고도 비장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보아라. 이 나무는 죽었다. 뿌리도 없고 잎도 없이 오직 내 손의 의지에 여기까지 왔다. 지금의 우리와 무엇이 다르냐? 나라 잃은 백성, 임금 잃은 신하, 뿌리 뽑힌 우리네 신세가 바로 이 마른 장작과 같지 않더냐? 그의 처절한 비유에 가솔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문안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글거리는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허나 나는 믿는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진심으로 흘린 피와 눈물은 결코 땅에 버려지지 않음을. 내 오늘 이 죽은 나무를 증인으로 세우려 한다. 최문안은 양손으로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얼어붙은 땅을 향해 내리꽂았습니다. 쾅 마이너스. 둔탁한 파열음이 황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겨울 바람에 꽁꽁 얼어붙어 쇠처럼 단단해진 강릉의 땅이 한 인간의 필사적인 의지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갈라졌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이 전해져 왔지만 최문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의 끝이 땅속 깊이 박힐 때까지 그는 이를 악물고 땅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흡사 자신의 심장을 꺼내어 대지에 심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침내 지팡이가 홀로 설 수 있을 만큼 단단히 박히자 최문안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하늘을 우러르며 포효했습니다. 들으라 강릉의 산천 초목이여. 그리고 굽어 살피소서 고려의 홀령들이여. 나 최문안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이곳에 왔소이다. 내 충정이 거짓이라면 이 지팡이는 영원히 썩어 문드러질 것이나 만약 내 뜻이 하늘에 닿는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박힌 지팡이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죽은 나무에서 다시 싹이 돋고 잎이 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가문은 이 땅에 뿌리 내려 천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푸른 그늘을 들이우게 될 것이다. 그것은 광기였을까요? 아니면 예지였을까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그 말을 미친 소리라 비웃지 못했습니다. 최문안의 절규 속에 담긴 진정성이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기 때문입니다. 정적을 깬 것은 최문안의 부인이었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비단신을 끌고 남편의 곁으로 다가온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비녀를 뽑아 헝클어진 머리를 질끈 동여매었습니다. 그리고는 맨손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서방님께서 기둥을 세우셨다. 이제 우리가 벽을 쌓고 지붕을 올릴 차례가 아니냐. 부인의 담담한 꾸짖음에 멍하니 서 있던 하인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렸던 노복이 눈물을 훔치며 괭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죽으러 온 게 아니다. 살러 왔다. 살아서 저 나무에 잎이 피는 걸 내 눈으로 꼭 보고야 말겠다. 하나둘씩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돌을 나르고 누군가는 마른 갈대를 베어왔습니다. 절망에 빠져 주저앉아 있던 그들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스산한 유배지처럼 보였던 황무지가
이제는 그들이 개척해야 할 삶의 터전으로 바뀌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문화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흙을 파는 괭이 소리, 서로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섞여 들어가는 황혼역의 강릉 들판. 그는 묵묵히 서 있는 마른 지팡이를 다시금 쳐다보았습니다. 부디 살아다오. 너마저 죽는다면 나 또한 살 의미가 없다. 그것은 가솔들에게 내뱉은 호언장담 뒤에 숨겨진 그의 가장 솔직하고 연약한 기도였습니다. 바람이 지팡이를 스치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대답 없는 대답처럼. 밤이 깊어지자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임시로 지은 움막 안은 냉기로 가득 찼지만 사람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의 쪽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최문화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밖으로 나와 어둠 속에 우뚝 서 있는 지팡이 곁을 지켰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빽빽이 박혀 있었습니다. 개경의 화려한 등불보다 더 처연하고 아름다운 별빛이었습니다. 그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이제는 남의 나라가 되어버린 송도의 궁궐이 눈에 선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 임금을 보필하며 거닐던 만월대의 풍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가솔들은 모두 잠들었을 시간. 짐승인가 싶어 최문화는 반사적으로 검자루에 손을 올렸습니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스르르 걸어 나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을 확인한 최문환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허름한 베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은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사내의 손에는 투박한 자루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산 넘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이 근방에 사는 촌보시다. 사내는 경계심 없는 말투로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루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꽁꽁 언 감자 몇 알과 말린 생선 두어 마리였습니다. 빈손으로 온 손님을 그냥 보내는 법은 우리 강릉에는 없소이다. 며칠을 굶은 기색이 역력하여 가져왔으니 거절 말고 받으시오. 최문화는 검에서 손을 떼었지만 경계를 완전히 풀지는 않았습니다. 호의는 고맙소만 우리는 죄인이나 다름없는 신세. 가까이 하여 좋을 것이 없을 터인데. 죄인이라. 사내는 껄껄 웃으며 최문환이 꽂아놓은 지팡이를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개경에서 온 높은 양반들이 새나라 임금을 피해 도망쳤다는 소문 벌써 이 바닥에 파다하오. 관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지요. 허나 말이오. 사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은밀하게 낮아졌습니다. 이곳 강릉 사람들은 말이오. 중앙에서 누가 왕이 되든 별 관심이 없소. 그저 내 땅 지키고 내 가족 건사하며 사는 게 전부인 사람들이지. 헌데 당신은 좀 달라 보이는구려. 제 살길 찾겠다고 온 여타 양반들과는 눈빛부터가 달라. 사내는 땅에 박힌 지팡이를 툭툭 쳤습니다. 마른 나무에 싹을 틔우겠다라. 그 배포 한번 마음에 드는구먼. 내 이름은 박시여. 이 거친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글 읽는 법보다 밭 가는 법부터 배워야 할 거요.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오리다. 사내는 바람처럼 나타났다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감자와 생선을 바라보던 최문화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감시와 멸시만이 있을 줄 알았던 땅에서 처음 마주한 투박한 온정. 그것은 성황당 노파가 주었던 술 한 잔과는 또 다른 사람 냄새나는 위로였습니다. 최문화는 감자를 움막 안으로 밀어넣고 다시 지팡이 앞에 섰습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매서웠고 지팡이는 얼어붙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최문환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문을 지키겠다는 의무감을 넘어선 이 척박한 땅과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지요. 새벽녘 지친 몸을 누려던 최문환의 귀에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아이가. 막내 도련님이. 유모에 찢어지는 듯한 외침에 최문환이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달려간 곳에는 그의 막내 아들이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대관령의 모진 추위가 기어이 가장 약한 생명을 덮친 것입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 같았고 숨소리는 끊어질 듯 가빴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합니다. 부인이 최문안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심한 밤 낯선 땅에서 어디 가서 의원을 찾는단 말입니까? 가지고 온 약재는 산을 넘으며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최문안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뜨거웠고 반대로 자신의 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무력감. 붓을 들어 천하를 논하고 검을 들어 적을 베었던 그였지만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움막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서 있는 그 마른 지팡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이여, 정녕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내 충심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나를 치시오. 어찌하여 죄 없는 아이를. 그가 피를 토하듯 절규하던 그때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미한 빛 속에서 최문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밤새 얼어붙어 하얗게 서리가 내린 그 마른 지팡이의 끝, 딱딱하게 굳은 나무 껍질 틈 사이로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연두빛점 하나가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최문안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이것은 환영일까요? 아니면 아이의 생명을 대가로 보여주는 하늘의 잔인한 기적일까요? 그가 떨리는 손가락을 그 작은 점에 가져다 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관군입니다. 관군들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언덕 너머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 그리고 번뜩이는 창날들. 최문안은 싹이 돋으려 하는 지팡이와 생사가 오가는 아이가 있는 움막, 그리고 가문을 멸하러 오는 관군 사이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운명은 그에게 잠시의 안식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진정한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정한 시험이란 칼날이 목을 겨누는 육체적인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멸망한 왕조의 신하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당장 눈앞에서 떨고 있는 핏줄을 살려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본능, 그 사이를 파고드는 잔혹한 선택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말발굽 소리는 거대한 천둥 소리가 되어 척박한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언덕 너머로 검붉은 쾌자를 걸친 기병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투구 위로 솟은 붉은 장식은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핏발 선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선두에는 최문안도 익히 아는 얼굴, 과거 함께 고려의 녹을 먹었으나 이제는 이성계의 개국 공신이 된 조 장군이 서슬퍼런 월도를 비껴든 채 서 있었습니다. 최대감, 이제 그만 고집을 꺾으시오. 조 장군의 고함이 대관령에 찬 공기를 찢고 메아리 쳤습니다. 움막 안에서는 안악들의 억눌린 비명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최문안은 그 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으나 발은 땅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잠시, 아주 잠시 자신의 지팡이에 도단한 그 작고 여린 초록빛점에 머물렀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옛 동료를 응시했습니다. 고집이라 했는가? 최문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말발굽 소리보다 묵직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춤에 검을 풀러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기이한 행동에 조 장군과 병사들의 눈매가 의아함으로 꿈틀거렸습니다. 살기를 띠고 온 자 앞에서 무기를 버리다니 진정 미치신 게요. 자네가 섬기는 세주인은 칼로 세상을 얻었는지 모르나 나는 이제 칼을 쓸 이유가 없어졌네. 내 나라는 이미 멸망했고 내가 지킬 주군은 승하하셨으니 이 녹슨 검이 누구를 향하겠는가. 최문안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자신이 꽂아둔 지팡이를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나무 껍질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기이한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밤새 얼어 죽지 않고 싹을 틔운 이 나무가 자신의 운명을 대신하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조 장군, 내 목을 베어가서 새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걸음으로 쓰겠다면 그리하게. 허나 내 가족과 이 땅에 심은 내 뜻만은 배지 못할 것이네. 조 장군은 말없이 최문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초췌한 행색에
얼굴은 흑투성이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개경의 화려한 정자에 앉아 정사를 논하던 시절보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굶주린 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비로소 참된 것을 얻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태산 같은 평온함이었습니다. 말 위에서 씩씩거리던 병사들이 조 장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당장이라도 명령만 떨어지면 저 움막을 짓밟고 멸망한 왕조의 잔재를 쓸어버릴 기세였지요. 하지만 조 장군은 월도를 쥔 손에 힘을 줄 뿐 차마 내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휘잉 마이너스. 대관령의 거친 골짜기를 타고 불어온 바람이 최문안의 옷자락을 휘감고 꽂혀있던 지팡이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싹 말라 비틀어졌던 그 지팡이의 껍질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아침 햇살을 받아 그 작은 연두빛 싹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며 존재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풀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땅이라 여겼던 곳에서 피어난 생명,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늘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말 위에 높이 앉아있던 조 장군의 눈에도 그 신비로운 빛이 들어왔을까요? 그는 홀린 듯 찡그렸던 미간을 펴고 최문안과 그 지팡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죽은 나무가 살아났단 말인가? 조 장군의 입에서 탄식 같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충심이 썩지 않았다면 하늘이 응답할 것이라 맹세했네. 보게나 자네 눈에는 저것이 그저 나무 막대기로 보이는가, 아니면 고려 신하에 꺾이지 않는 너크로 보이는가? 최문안의 일갈에 조 장군은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 남자는 이미 육신의 안위를 초월했다는 것을. 칼로 그를 베어 육신을 죽일 수는 있어도 저 땅에 박힌 의지까지는 결코 죽일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게다가 죽은 나무에서 싹이 돋는 이 기이한 현상 앞에서 함부로 칼을 휘둘렀다가는 천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두려움마저 잃었겠지요. 침묵은 길었습니다. 말들은 푸르르 콧김을 뿜어대고 병사들의 창끝은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조 장군이 긴 한숨을 내쉬며 월도를 거두었습니다. 가자. 장군. 빈손으로 돌아가면 주상 전하께서. 부관의 다급한 외침을 조 장군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최문안을 향해, 아니 최문안이 뿌리 내린 그 땅을 향해 말 위에서 가볍게 목례를 올렸습니다. 최 대감은 대관령을 넘다 눈보라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보고하겠소. 내 눈에 보이는 건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의 그림자뿐이니 그것은 옛 동료로서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승자가 패자에게 보내는 경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다시금 요란하게 울리더니 이내 흙먼지를 일으키며 왔던 길을 되돌아 멀어져 갔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최문안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다리가 풀린 듯 지팡이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지팡이를, 아니 이제는 나무가 되어갈 그 생명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움막 문이 열리고 눈물범벅이 된 아내가 달려 나와 그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나으리. 보시오 부인. 저들이 물러갔소. 그리고 이것 좀 보시오. 최문안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팡이 끝을 가리켰습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햇살을 머금은 연두빛 싹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을 넘어 앞으로 이 땅에서 펼쳐질 천년의 약속을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위기는 폭풍처럼 지나갔고 대관령의 골짜기에도 비로소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문안의 시련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군은 물러갔으되 이제 그에게는 칼 대신 호미를 들고 이 척박한 황무지를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야 하는, 어찌 보면 죽음보다 더 고단할지도 모를 삶이라는 과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잔설이 녹아 계곡물이 불어나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문안은 붓을 꺾어 던지고 평생 만져본 적 없던 거친 흙을 손에 묻혔습니다. 귀족의 고운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하여 굳은 살이 박였고 비단 옷 대신 거친 삼배옷이 그의 살을 덮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망한 나라의 고관대작이 산속으로 숨어들었다는 소문은 흉흉하게 퍼졌지만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갈고 자신이 꽂은 지팡이 나무에 정성스레 물을 주는 최문안의 모습은 점차 그들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백성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같은 땅을 밟고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이웃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늦은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최문안은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어느덧 제법 잎이 무성해진 그 은행나무 지팡이 곁에 앉았습니다. 서쪽 하늘, 그러니까 개경이 있는 방향으로는 붉은 노을이 질펀하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 노을을 보며 화려했던 궁궐의 연회를 떠올렸을 테지만 지금 그의 눈에 비친 노을은 그저 하루의 노동을 위로하는 자연의 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장성한 아들이 조심스레 다가와 그의 곁에 섰습니다. 아버님, 서쪽 하늘을 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개경에 미련이 남으신지요? 아들의 물음에 최문안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개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는 해를 보고 있을 뿐이다. 해는 지면 반드시 다시 떠오르지만 한번 저무는 왕조는 다시 오지 않는 법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나무의 태를 갖춘 지팡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대지의 기운을 빨아올리고 있었습니다. 보거라. 이 나무는 땅에 꽂힌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땅을 향해 뿌리를 내렸을 뿐이지. 우리도 그래야 한다. 벼슬을 탐하여 고개를 숙이지 말고 이 나무처럼 꼿꼿하게 오직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야 한다. 최문안의 목소리는 유언처럼 혹은 천년을 이어갈 가문의 헌장처럼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피로 쓰인 역사를 뒤로하고 흙과 땀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최문안의 머리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렸고 허리는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심은 나무는 해가 다르게 굵어지며 움막보다 높이, 아니 산등성이보다 높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나무를 보며 신령스럽다 하여 머리를 조아렸고 강릉 땅에서 최씨 가문이 사람이라 하면 을에 그 꼿꼿한 절개와 학식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문안이 이승에서의 소풍을 끝마치려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게 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바람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키운 거대한 은행나무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네. 묘를 쓸 때는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명료했습니다. 결코 개경 쪽을 향하게 하지 마라. 내 영혼은 죽어서도 이 강릉 땅, 이 나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어서도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는 지독하리만치 매서운 선비의 기계였을까요? 그의 눈동자는 흐려져 가고 있었지만 그 시선 끝에는 흔들리는 촛불이 아닌 창밖에서 의연하게 서 있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른 지팡이가 거대한 거목이 되어 천년의 세월을 버티게 될 줄은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누구도 감히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문안이 숨을 거둔 그날 밤 강릉의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대관령 너머로 꼬리를 감추며 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가족들은 가장의 유언을 받들어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내면서도 관의 머리 방향을 철저히 개경의 반대편인 동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죽어서 혼백이 되어서도 고려를 배신한 땅은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그 서리빨 같은 고집은 남겨진 자들에게 슬픔을 넘어선 엄숙한 공포마저 안겨주었지요. 그가 떠난 빈자리는 컸으나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기이하게도 그가 심어놓은 한 그루의 은행나무였습니다. 상주가 곡을 하고 제를 올리는 동안에도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그 나무는 마치 상복을 입은 듯 잎을 떨구며 바람에 몸을 비비는 소리로 조문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주인을 잃은 충직한 신하의 마지막 절규처럼 들리기도 했으니까요.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10번, 아니 100번을 거듭하여 흘렀습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조선 왕조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영원할 것 같았으나 그 또한 500년의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임진년의 외란이 국토를 휩쓸고 병자년의 호란이 백성들의 피를 뿌릴 때에도, 그리고 근대의 경랑이 한반도를 뒤흔들 때에도 최문안이 심은 그 은행나무만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최문안의 선택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망해버린 나라에 대한 의리가 밥을 먹여주냐고, 차라리 새 왕조의 머리를 숙였다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렸을 것이라고 혀를 차기도 했지요. 하지만 역사는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권력을 쫓아 변절했던 가문들은 당대의 영화는 누렸을지언정 후대로 갈수록 그 이름이 잊히거나 오욕으로 얼룩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반면 척박한 강릉 땅에 뿌리내린 최문안의 후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남긴 벼슬을 탐하지 말고 의를 지키라는 유훈을 뼈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관복 대신 소박한 도포를 입고 권모술수가 판치는 조정보다는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서재를 택했습니다. 봄이면 나무 밑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고, 가을이면 노랗게 물든 은행잎을 책갈피에 끼우며 선조의 기계를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강릉 최씨 가문은 권력의 정점이 아닌 도덕과 학문의 정점에 서서 지역 사회의 존경을 받는 명문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살아나면 가문이 번성하리라. 최문안이 피를 토하듯 내뱉었던 그 예언은 결코 헛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희생을 담보로 한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였던 셈이지요. 지금도 강릉시 옥천동에 가면 하늘을 가릴 듯 웅장하게 뻗어있는 거대한 은행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높이가 수십 척에 달하고 성인 장정 여러 명이 팔을 벌려야 겨우 감싸 안을 수 있는 그 둘레는 천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껍질은 용의 비늘처럼 거칠고 단단하여 지나온 풍파를 짐작게 하지만 그 가지 끝에 매달린 잎들은 여전히 청춘처럼 푸르고 싱그럽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그 거대한 나무는 황금빛으로 타오르며 온 마을을 환하게 비춥니다. 마치 최문안이 못다 피운 고려에 대한 충정이 천년의 시간을 건너 황금빛 불꽃으로 승화한 것처럼 말입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나뭇가지가 서로 부대끼며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니라 대관령의 눈보라를 뚫고 이 땅에 도착했던 한 사내의 거친 숨소리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의를 택했던 그 올곧은 정신이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나직한 가르침일지도 모르지요.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떠올려 봅니다. 이미 멸망한 나라를 향한 충성은 미련한 집착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눈앞의 이익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신념을 지킬 것인가. 세상은 요령껏 사는 것이 지혜라 가르치고 변절을 유연함이라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문안의 삶과 그가 남긴 은행나무는 우리에게 묵직한 침묵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이익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지켜낸 신념은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고 마침내 역사가 된다고 말입니다. 마른 지팡이에서 싹을 틔운 기적. 그것은 하늘이 내린 기적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필연이었습니다. 최문안은 비록 천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가 심은 나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 나무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들이 있는 한, 그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릉의 어느 하늘 아래 그 은행나무는 말없이 서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다시 올바른 길을 물으러 오기를 기다리는 성황당의 노파처럼, 혹은 대관령 고개에서 우리를 굽어보던 그 꼿꼿한 눈빛처럼 말이지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황금빛 은행잎 하나가 툭 하고 제 어깨 위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어쩌면 시대를 건너온 그가 우리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단단한 악수가 아닐까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자 강릉의 영원한 입향조 최문안의 이야기를 맺습니다.